모든 공간임대업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성공 방정식이 하나 있거든요. 월에 1,000에서 1,300만 원 사이에 매출액을 내고 있습니다. 창업을 제가 처음 시작하려고 할 때 되게 막막했어요. 하루, 이틀 빼고는 지금 다 예약이 차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월급 2번 받는 남자입니다. 일전에 각각의 공간임대업의 장단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 영상에서 제가 가장 추천했던 공간임대업이 뭐였냐? 바로 에어비앤비였어요. 그 중에서도 합법 에어비앤비죠. 그런데 사실 에어비앤비 창업을 제가 처음 시작하려고 할 때 되게 막막했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답답했었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상세한 에어비앤비 창업의 프로세스를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저만의 필살기 모든 공간임대업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성공 방정식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우리가 에어비앤비는 에어비앤비 플랫폼에다가 숙소를 올려놓는 거죠. 손님이 주로 외국인, 그리고 모임을 올려놓은 친구들, 그리고 뭐 국내 여행객도 있을 수 있죠. 뭐 아니면 가족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손님으로 온다. 근데 우리가 에어비앤비라고 하면은 보통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에어비앤비 불법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불법 에어비앤비는 한마디로 뭐냐? 허락을 아무한테도 받지 않고 하는 에어비앤비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허락을 받아야 돼요, 다. 이거는 에어비앤비뿐만 아니라 이런 단기 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집주인한테도 나 이거 에어비앤비 할 거에 허락 안 받고 구청에다가 등록도 안 하고 그냥 막 하는 게 불법 에어비앤비입니다. 불법 에어비앤비는 건물은 보통 오피스텔에서 합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이런 게 전부 다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세팅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많이들 오피스텔을 선호를 해요. 그럼 두 번째로 합법 에어비앤비를 설명 들어볼게요. 합법 에어비앤비는 허락을 받은 에어비앤비예요. 누구한테 허락을 받느냐? 일단 집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웃이 있다면 이웃한테도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청한테 가서 나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등록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건물은 어떻게 되느냐? 합법 에어비앤비에서는 중요한 특징이 오피스텔에서는 허가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대신에 어디서 허가가 나오느냐?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이런 네 가지 부류에서 허락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에어비앤비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합법 에어비앤비는 조금 까다로운 점이 있다 보니까 공급이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업만 하면 이 많은 수요를 독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불법 에어비앤비는 창업하기가 너무 쉽죠. 그냥 막 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그냥 불법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단속을 당합니다. 단속. 이 단속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부끄럽지만 과거에 불법 에어비앤비를 운영을 했었고 그러다가 단속을 당해서 벌금도 내고 그 이후부터는 불법 에어비앤비 같은 거 하지 않고 합법 에어비앤비만 해야겠다 해가지고서는 지금 개과천선한 상태입니다. 제 주변에 불법 에어비앤비 했던 사람들이 저 말고도 좀 있어요. 근데 다 단속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불법 에어비앤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창업하긴 쉬운데 2년 안으로 거의 무조건 단속이 돼요. 요새는 특히 점점 더 단속이 강해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요는 외국인들은 엄청 늘어나고 있잖아요, 요새. 그리고 뭐 모임, 국내 여행객, 가족 이런 수요는 뭐 그냥 늘 있는 수요잖아요. 그런데 불법 에어비앤비 단속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불법 공급은 줄어들죠. 합법 에어비앤비는 어때요? 창업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것도 공급이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만약에 창업을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이 많은 수요를 전부 다 독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개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게 에어비앤비 사업의 개괄적인 특징을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지금부터 진짜 창업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정말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이렇게 에어비앤비 창업의 프로세스를 쫙 적어놔 봤어요. 우선 수요 분석. 요게 별표 쳐져 있죠?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수요라는 게 뭐예요? 결국 손님이 얼마나 많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지역은 수요가 많아서 매출액이 막 500만 원씩 나와. 자, 뭐 예를 들어서 월세가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뭐 전기세, 뭐 관리비 이런 게 한 20만 원 칩시다. 그리고 뭐 거기다 비품비가 뭐 한 30만 원 칩시다. 그러면은 150만 원이죠. 나머지 350만 원은 내 돈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요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에어비앤비 수요가 세 가지로 나뉜다고 했어요. 외국인, 국내 여행객, 모임.
일단 외국인들이 어디에 많이 오겠어요? 우리가 외국 나갈 때 생각해보면 돼요. 자, 우리가 외국 나갈 때 숙소주로 어디 근처에 잡아요? 첫 번째, 관광지 근처에 잡죠. 뭐 예를 들어서 강남, 홍대, 명동 이런 관광지 근처면은 외국인들이 많다. 두 번째로 어디에 잡아요? 교통이 좀 편리한 데 잡잖아요. 교통이 편리한 데면 어디가 있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역 이런 데에다가 외국인들이 많이 온다. 자, 두 번째로 국내 여행객들은 그러면 어디 오겠어요? 국내 여행객도 마찬가지예요. 교통이 편리한데 예를 들어서 KTX 정차역이야. 그러면은 좀 교통이 편리하겠죠? 그리고 또 관광지야.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이면은 강남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부산에서 에어비앤비를 한다. 그러면 광안대 해울리. 전주에서 에어비앤비를 한다. 그러면은 한옥마을. 이런 데 근처에 국내 여행객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모임 수요. 여기는 어디로 오겠어요? 여기는 뭐 일단 교통이 좋으면 좀 오고 대학가나 직장가 근처 그리고 번화가 이런 데 근처면 좀 모임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겠죠. 근데 플러스 또 뭐다? 지역 말고 사실 요거는 이제 예쁘냐 예쁜 거가 사실 제일 중요하긴 해요. 모임 수요는 숙소 인테리어가 좋으면 이런 지역이 아니어도 사람들이 옵니다. 이렇게 다양한 수요들이 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수요가 많은지 이걸 분석하는 게 첫 번째예요. 분석해봤더니 내가 사는 곳 주변에서 여기가 좀 수요가 많아. 그러면은 그쪽에서 내가 에어비앤비를 할 수 있는 건물이 있는지 가서 둘러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 임장입니다. 임장. 요 임장을 다니면은 이제 막 부동산 사장님들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합법 에어비앤비는 빌라 다가구 단독에서밖에 안 된다. 아파트랑. 근데 사실상 아파트는 이웃 동의받는 게 좀 쉽지 않고요. 보통 빌라 다가구 단독에서 많이 해요. 자, 그러면은 뭐 부동산 사장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저 뭐 근처에 에어비앤비 하려고 하는데 빌라 있나요? 요 근처에 뭐 단독주택 있나요? 다가구 주택 있나요? 이런 식으로 부사님이랑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럼 부사님들이 물건도 소개해 주시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내가 좀 마음에 드는 물건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이 계약을 할 때 중요한 게 있었죠? 뭐예요? 동의를 받아야 된다 했잖아요, 아까. 그래서 우리가 집주인 동의. 이거는 보통 계약서에 특약으로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특약사항에다가 집주인은 뭐 임차인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이게 에어비앤비의 정식 사업자 등록 명칭이거든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을 하는데 동의한다. 이런 특약사항을 넣고요. 그리고 만약에 빌라다. 그래서 이 아파트다. 그래서 이웃이 있으면 이웃 동의를 또 받아야겠죠. 이웃 동의랑 집주인 동의를 요 계약할 때 미리미리 받아놔야지 우리가 안전하게 에어비앤비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계약까지 했으면 이제 뭘 한다? 우리가 숙소 세팅을 해야 돼요. 이 숙소 세팅은 인테리어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막 침대도 넣어야 되고 뭐 식탁도 넣고 냉장고도 넣고 뭐 에어컨도 넣고 TV도 넣고 이런 것들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요 비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근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중고물품으로 사면은 막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침대 이런 거 매트리스 중고로 사면은 10만원 언더로 엄청 많아요. 냉장고도 10만원 언더로 살 수 있고요. 식탁도 10만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저 다 샀어요. 에어컨 이것도 중고로 사면은 뭐 투인원을 50만원에 그러니까 뭐 에어컨 2개를 50만원에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TV 같은 것도 대충 좀 사이즈 큰 거 한 30만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다 뭐 사고 하면은 정말 최소한으로 줄이면은 100만원보다 덜 쓰면서 가구를 맞추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도 좀 이렇게 인테리어도 하고 손도 좀 보고 막 집이 좀 낡았으면 뭐 뭐도 하고 이러면은 그래도 한 1000만원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난 진짜 좀 제대로 할 거다. 진짜 제대로 예쁘게 꾸밀 거다. 이러면은 한 2천만원 정도 숙소 세팅할 때 투자비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게 다 엄청 소규모 투자비라는 거. 이렇게 숙소 세팅이 끝나면 이제 뭐를 하면 되느냐? 우리가 숙소 등록을 하면 됩니다. 이 숙소 등록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로 이제 에어비앤비에다가 등록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에어비앤비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 뭐가 있느냐? 우리가 구청한테 등록을 해야 돼요. 구청에 가가지고 저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이러면은 구청에서 서류 제출하세요. 그리고 한번 내가 가가지고 숙소 상태가 괜찮은지 봐볼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요. 이 구청 등록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소화기, 뭐 화재경보기 뭐 이런 것들이 미리 사서 좀 붙여놔야 된다. 다 인터넷에서 살 수 있거든요. 화재경보기 개당 뭐 3,000원도 안 하고요. 3,000원, 5,000원 하고요. 소화기는 뭐 한 10,000원 해요. 이런 게 왜냐면 막 사람이 숙박을 하는 업소다 보니까
불이나 나거나 막 인명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이런 소방시설을 꼼꼼히 점검을 해요.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에어비앤비에 등록도 하고 구청에서 허가도 잘 나왔으면은 이제 우리가 뭘 해야겠어요? 내 숙소를 좀 손님들한테 알려야겠죠? 아, 그럼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네이버 블로그를 뿌리고 뭐 네이버 플레이스를 등록하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막 인스타 마케팅, 블로그 마케팅 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에어비앤비에서 후기 관리만 잘하면 돼요. 후기 관리만. 그러면은 이 후기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맨 처음에는 그냥 자기 가족이나 친구 아이디로 예약을 한 다음에 별점 5점 좀 주세요. 몇 개 해놓으세요. 그렇게.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좋은 서비스 주면은 후기가 잘 쌓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경 쓸 게 에어비앤비 사이트밖에 없다. 굉장히 편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숙소 운영이 있죠. 이 숙소 운영은 뭐예요? 청소, 관리. 그래서 뭐 청소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 청소 알바분들을 써서 자동화를 해놨고, 근데 자동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뭐 일주일에 한 두세 시간씩은 가가지고 직접 관리를 좀 해주긴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주인이 직접 이렇게 살펴보는 거랑 100% 알바로만 돌리는 거랑 완전 다르기 때문에 청소와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이렇게 다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강조드릴 건 뭐냐? 이 다양한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수요 분석이다. 수요 분석. 여러분, 우리가 뭔가 창업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가장 최악의 상황이 뭘까요? 아예 창업하지 못하는 거? 창업 과정이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창업했다가 돈을 못 벌면 그게 최악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창업을 했어요. 근데 월세가 계속 나가. 그런데 돈은 안 돼요. 손님은 안 들어와. 그러면 어떡해요? 제가 그래서 에어비앤비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에어비앤비 수요가 많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막 이런 얘기 해요. 아, 에어비앤비 수요가 많긴 한데 너무 어렵잖아요. 이거 집주인 동의, 이웃 동의 어떻게 받아요? 구청에다가 허가 어떻게 받아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더 쉬운 파티룸 할래요. 좀 더 쉬운 단기 임대 할래요. 여러분, 물론 그런 게 더 쉽죠. 더 쉬운데 문제는 창업했다가 장사가 안 되면 파티룸은 수요가 모임 수요랑 촬영 수요예요. 근데 모임 수요는 친구들끼리 모이는 사람들은 에어비앤비 더 선호한다니까요. 왜냐? 침대 있으니까, 잠잘 수 있으니까, 더 편하게 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파티룸은 반쪽짜리예요. 두 번째로 3사멘트는 어때요? 3사멘트 같은 단기 임대는 거기는 최소 일주일 이상 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사멘트는 결국에는 정말 특정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출장을 왔다거나 이런 사람들 아니면 3사멘트를 쓰질 않아요. 그 두 개는 아무리 창업하기 쉬워도 수요가 없으니까 창업하고 나서 장사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뭐다? 그게 제일 최악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이 에어비앤비 수요 분석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여러분이 요런 데 근처에 사신다. 그러면 그냥 최대한 요런 데에서 에어비앤비 창업하시면 되긴 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요 근처에다 창업하시면 어지간하면 실패할 일은 없어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요 근처에 살지 않는다. 아니면은 뭐 내가 좀 여기 외국인들이 많을지, 좀 국내 여행객이 많을지 이런 게 좀 애매한 지역이다 라고 하면은 한번 수요 분석을 철저히 해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에어비앤비 수요가 많은지 안 많은지 제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릴게요. 이 방법은 사실 모든 데에다 쓸 수 있어요. 어떤 공간 임대업에든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한번 따라와 주세요. 네, 그러면은 직접 제가 에어비앤비 수요 어떻게 확인하는지 사이트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에어비앤비 창업을 하려는데 내가 사는 데서 뭐 1시간, 2시간 떨어진 곳에서 창업하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살고 계신 곳 근처를 확인해 보는 게 좋은데요. 여러분이 사는 곳이 예를 들어 서울에서 홍대 근처다. 그러면은 이렇게 홍대 입구역이라고 치면 되고요. 요 체크인 날짜는 유연한 일정 누르신 다음에 지금이 6월이거든요. 녹화하는 날이. 그러니까 6월 말고 이렇게 한 9월, 10월, 11월 이런 식으로 대충 체크를 멀찍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숙박 기간은 주말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먼 미래다 보니까 대부분의 숙소들이 다 여러분의 검색 결과에 뜨게 돼요. 그래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홍대 근처에 숙소들이 쭉 뜹니다. 여러분이 이 숙소들이 한 달에 얼마 버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대충 여러분은 홍대에서 얼마 벌 수 있는지를 또 체크하실 수가 있는 거겠죠. 요거 볼 때 막 이렇게 새로 열린 거는 보지 마세요. 왜냐면은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엔 데이터가 좀 덜 쌓여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매출액을 예측하는데 활용하기에 조금 부적합해요. 그리고 이렇게 너무 리뷰 수가 낮은 것도 최근에 열린 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제외를 하시고요. 리뷰 수가 그래도 한 30개 이상은 되는 게 좋습니다. 요걸 한번 봐볼게요. 왜냐면 요게 보면은 뭐 인테리어가 깔끔하고 예쁘긴 하지만 막 엄청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뭐 깔끔하게 잘 해놨다 요런 느낌인 거다 보니까 한번 요런 우리들이 좀 비벼볼 만한 숙소들, 이런 숙소가 매출액이 얼마 정도 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6일이에요 오늘이. 그런데 대충 우리가 한 달 매출액을 생각하려면 어쩌면 되겠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달 뒤까지 예약이 얼마나 차이나 보면 되겠죠. 보니까 이 숙소는 장사가 잘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17일부터 16일까지 합치면은 하루, 이틀 빼고는 지금 다 예약이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이 회색으로 돼 있는 거랑 이 진하게 돼 있는 거랑 다릅니다. 그래서 11일도 클릭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클릭해보면 체크아웃만 가능이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11일에 체크인하는 손님은 이미 예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11일 예약은 받아져 있다는 거예요. 10일 수요일 날에 체크인해서 11일 목요일 날에 체크아웃 하는 것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요것도 6일도 마찬가지예요. 요 날도 예약이 찬 날이구나, 지금 금요일만 비어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숙소는 지금 한 달 동안 이틀을 제외하고는 예약이 전부 다 차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얼마가 되겠느냐. 일단 주말 같은 경우에 1박에 21만 2천원, 거기에 청소비가 2만원, 그리고 요 에어비앤비 서비스 수수료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요거를 창업한 호스트한테 가는 게 아니라 에어비앤비가 중간에서 떼먹는 수수료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호스트한테 가는 건 하루에 23만원 정도가 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평일 7월 10일에서 11일은 수요일 체크인가 평일이죠. 평일엔 가격이 좀 더 싸요. 보통 요거 보면 1박에 14만원, 요 청소비는 2만원으로 똑같죠. 평일에는 16만원씩 호스트한테 간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아까 주말에 얼마였어요? 주말에 23만원, 그리고 평일에는 16만원. 다 합치면은 여기가 지금 주말이 몇 개 있어요? 8개 있죠. 23만원 곱하기 8 하면은 184만원이죠. 근데 금요일 하루가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빼면은 뭐 161만원이 되겠네요. 물론 요거는 찰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거의 100% 찰 거예요. 주말은 거의 무조건 차거든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보면 161만원. 근데 사실상 주말 동안 184만원의 매출액을 내는 숙소다. 그리고 평일에는 어떻냐? 이 평일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가 평일입니다. 평일 예약이 21개가 차 있다. 여기 평일 가격이 얼마였어요? 16만원이었죠? 16만원 곱하기 20일 하면 얼마예요? 337만원? 뭐 그 정도 하겠네요. 그러면 아까 주말이 180만원, 그리고 평일이 한 340만원, 다 합치면은 매출액이 한 달에 얼마 나오고 있어요? 여기가 520만원 정도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청소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3일 동안 예약을 했다. 그러면 청소비를 한 번밖에 안 받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우리가 청소비를 다 포함해서 계산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청소비는 이렇게 매일매일 받는 게 아니라 예약이 만약에 장박이 들어왔을 경우 이렇게 손님 하나당 한 번밖에 청소비를 안 받기 때문에 아까 540만원보다는 조금 더 매출액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한 500만원 정도로 생각을 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숙소 하나가 매출액이 500만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500만원 매출액인데 만약에 이 숙소가 월세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서울 주요 지역 기준으로 정말 싸게 잡으면 80만원, 보통은 한 100만원에서 120만원. 근데 다만 이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물건마다 워낙에 월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래서 대충 100만원이라 칩시다. 그러면 500만원에서 100만원 빼면 400만원 남죠? 여기에다가 전기세, 가스비 30만원 빼면 얼마 남아요? 그러면은 이제 370만원. 마지막으로 여기 뭐 소품 같은 것도 만약에 뭐 다시 사야 되고 이런 거 대충 30만원 잡으면은 340만원 정도가 남는 숙소가 되겠네요.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이분이 청소를 알바를 쓴다. 청소비가 또 좀 빠지겠죠. 뭐 어쨌든 간에 대충 한 300만 원 정도는 남는 숙소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출액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지금 저는 일단 예시로 하나만 보여드렸지만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집 근처를 한번 들어가 가지고서는 집 근처에 잘 되는 숙소가 매출액이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되는 숙소 보지 마시고요. 잘 되는 숙소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잘 안 되는 숙소는 원래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치킨집을 해도 잘 되는 집이 있고 안 되는 집이 있고, 파티룸을 해도 잘 되는 집이 있고 안 되는 집이 있고,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안 되는 것만 보면은 어떤 분야든 간에 어차피 다 망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잘 된 사람들을 봐보고 그 사람들을 얼마나 버는지 체크해보고 나도 저만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매출액을 분석하고 수요를 분석하고 수익을 분석하는 그런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뭐 파티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스페이스 클라우드에서 이걸 하시면 되시고, 여러분이 33M2를 하고 싶다, 단기 임대를 하고 싶다 그러면 33M2 사이트에서 이런 식으로 이 숙소가 한 달에 얼마나 버는지를 가늠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월급 2번 받는 남자였고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